이번에는 실사례를 가지고 유동인구가 이렇게 없는데 장사가 될까? 눈탱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시간까지 저희가 많은 이론에 대해서 많이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좀 어떨까?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노하우들, 매수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중개인이 갖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노하우들을 좀 알려주려고. 제가 지금 부동산 경력은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거래한 지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가로수길이 한참 확 뜨고 어디요? 신사동 가로수길이요? 네. 아. 가로수길 이면으로 해서 뭐 세로수길이라고 뭐 생겼다고 해서 뭐 이게 왜 세로수길이냐, 그 당시에 이제 건물을 매입하셨던 분이세요. 처음에 젊은 부부가 오셔갖고 한 80억에서 100억 선에 있는 건물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건물은 보통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3개에서 4개 정도를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딱 보여드렸는데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남성분이. 그러니까 왜 흔들린 거예요? 비싸서?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자기가 그 건물에 2층에서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가서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야, 이런 건물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인데 그 건물이 딱 나온 거죠.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 매수자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솔직히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다른 건물 좀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다른 건물 한 3, 4건 정도 더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그렇게 썩 뭐 이런 건물 좋다 뭐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거기에 꽂혀 있구나. 네. 근데 이제 거기 꽂혔다는 건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긴 하죠. 너무 꽂혔다고 하면 금액을 좀 높게 불러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보여줄 때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중개사가 높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건물 가격을 깎기 때문에 조금 높은 금액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금액이 좀 높아져야지 매도자하고 수수료 문제도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건물 좋다라고 해서 이 건물 사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쪽 세계에서는 눈탱이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들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사람도 잘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티나게. 이거 내가 사고 싶었던 건데. 그 당시에 그 건물이 수년 동안 안 팔렸던 물건이에요. 그래요? 나온 지 좀 나온 지 한 3, 4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금액이 만약에 한 50억이 나왔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55억.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왜냐면 가로수길이 뜨고 나서 내 건물도 뜨지 않을까? 그리고 임차인의 스타일이 예전보다 이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올라갔던 건물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그분은 자기가 잘 아는 지역. 제가 예전에도 이론 시간에 얘기해 드렸던 잘 아는 지역, 내가 살았던 곳, 자주 가는 곳, 이런 곳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딱 알맞는 거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내가 잘 아는 곳. 그 다음에 원래 그분이 살려고 했던 금액이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금액은 85억이에요. 85억에 팔아달라고 매도자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85억에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건물이? 보여줬던 건물이?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 하는 건물이. 근데 그분이 이 건물 너무 비싸다. 금액을 자기는 한 81억, 82억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액 갭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갭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건물주한테 찾아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건물이 원래는 그거보다 더 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으니 좀 더 깎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을 내고를 하게 되면, 절충을 하게 되려면 건물주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인터넷에서 매각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저희한테 유리한 이 건물이 비싸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저희가 PPT로 만들어갖고 건물주를 만났어요. 그 당시에도 그 건물이 가장 비쌌어요. 그 길에서. 그 세로스길이라고 하는 데에서 가장 메인이었던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면 진입하자마자 딱 꺾어 들어가는 그쪽에 있나요? 네, 코너변에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수익률도 그 당시 한 4% 정도 나왔고 수익률도 높고 건물도 괜찮았는데 가격이 좀 비싼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싸게 팔 이유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PPT 만들어갖고 간 것도 주요했지만 두 번째 키포인트는 매입할 당시가 겨울이었어요. 저번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뜨거운 여름, 아주 추운 겨울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이렇게 없는데 장사가 될까? 라고 할 그만한 추위였어요. 그 당시 2월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도자한테 금액을 얘기하기가 살 사람도 매수자도 많이 줄어들고 보통 추워지고 아니면 아주 더울 때보다 아주 추울 때가 더 문제긴 한데 추울 때 가로수길 공실 늘어난다. 이런 기사가 2013년도
뭐 2014년도 이럴 때 많이 나왔어요. 2012년도로 마찬가지고 그때 그런 기사도 첨부를 하고 PPT에다 첨부해서 주인한테 브리핑 하려고 하는. 두 번째 키포인트는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매입을 한다면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에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절적 요건은 보통 한 8월달, 7, 8월달 아니면 1, 2월달이 매수자한테는 그래도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조금 더 낫다면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겨울인 것 같아요. 겨울. 예. 겨울 때 너무 춥다 보니까 대부분 안에 들어가고 밖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움직임이 적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건물주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지 건물의 금액을 깎을 수가 있어요. 주변에 팔린 것들을 저희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죠. 이 건물이 최근에 팔렸는데 최근 한 달, 두 달 내에 팔렸는데 이 건물보다 몇 프로가 적습니다. 금액이 저렴합니다. 이게 팔리려면 이 금액만큼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이 형제가 갖고 있었어요. 공유물이었어요. 공유물이었는데 네 번째는 공유물 거래를 할 때는 공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까다로워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안 판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공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야 되는 거죠. 금액을 만약에 1억을 깎아달라고 하더라도 만약 공유자가 5명이면 개인이 2천만 원씩만 부담으로 하면은 뭐 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난 싫어라고 하면 아예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예. 공유자고 많은 것보다는 개인이나 아니면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공유자가 많다라고 하면 그 중에 가장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해서 해결을 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는 우선 달성을 하고 달성했다는 게 어떤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준다고 얘기하니까 금액을 85억에서 그 밑으로 이 정도 금액은 돼야지 거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이제 뭐 공유자 형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거기서 마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 그 다음 단계는 그쪽에서 이제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그건 이제 그 다음 편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예. 괜찮은데 이제 금액이 좀 내고될 수 있겠는데라고 해서 저는 융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은행에 의뢰를 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게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잘 아는 곳, 투자를 하려면 제일 아는 곳, 잘 많이 가본 곳에 투자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계절 영향 받을 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했을 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때 알아보는 게 내가 좀 더 고를 수 있는 게 많다. 세 번째는 건물주보다 중개인이 더 많이 알아야지 금액 절충할 수가 있다. 네. 요거 세 가지만 저희가 참고하면 건물을 매수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팁입니다. 제가 은행의 융자를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양 PD님이 느끼시기에 은행 뭐 국민은행도 있고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뭐 여러 은행이 있잖아요. 그럼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금리, 기준금리. 기준금리도 플러스 이제 가상금리하고 결정이 되긴 하는데 은행마다 금리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지점마다도 다 달라요. 그 지점장의 역량인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노하우를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주 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다 라고 하면은 주 거래 은행을 뺏기 위해서 신한은행이나 뭐 SC제일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그런 데서 더 낮은 금리를 줄 수는 있어요. 몇십억짜리 건물 사려면 거래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주 거래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은행에서 그걸 뺏기 위해서는 더 낮은 금리로. 혼신사랑 비슷하네요. KT에서 갈아타면 할인을 엄청 해줬잖아요 그때. 이런 것도 그런 게 있구나.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고 정책 금리도 많이 다르거든요.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점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같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지점마다 다르다 보니까 우수한 지점장이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같은 회사에 오면 상업용 빌딩을 많이 거래해본 지점장이 찾아와요. 주 거래 은행에서 금리를 받아보시고 저희한테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금리를 받아보시면 그 중에 유리한 쪽, 만약에 0.1밖에 내 주 거래 은행하고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 주 거래 은행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은행 거래를 다른 데 바꾸셔도 괜찮은 거죠. 구독자분들도 좀 궁금할 부분이긴 한데 지금 금리 얘기하셨잖아요. 대출 퍼센테이지도 그럼 역량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네, 맞아요. 지점마다 다 달라요. 그 대출 한도 지점마다 다르고 금리도 지점마다 달라요. 제가 뭐 어디 갔더니 65% 정도 가능하대요. 근데 또 한 대 가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빌딩 셀러리한테 오면은 좀 더 시원하게 좀 알아봐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좀 더 역량 있는 지점장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저희가 은행 쪽에 뭐 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절대 없는데 그래도 고객분들한테
좋은 금리, 좋은 한도로 소개시켜주기 위한 용도니까요.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 매수자분이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돈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10년 고정금리를 원했어요. 이것도 은행 지점에 그런 상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은행 지점장이 조금 잘 나가는 지점장이다 보니까 10년 고정금리는 없지만 자기가 본부하고 협상을 해서 7년 고정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 손님 때문에. 와. 지금 얘기한 게 저번 편에 그 신사동 그쵸. 그 건물. 꼭 그분이 한 45억 정도를 대출, 그 이상 대출도 가능했는데 그분은 그 정도만 딱 받은. 예. 그분이 잘 나갈 때는 1년에 10억씩 벌어서 그게 한 5년 동안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세금으로 1년에 5억씩 낸다고. 외국계 증권회사 다니신 분이었거든요. 예. 우울하네요. 그런 상품까지 만들 정도로 그 능력자를 만났네요. 그러니까 그 지점장님이 이제 좀 특별하셔갖고 그 지점장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빌딩 셀러리님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지점장이 이제 센터장까지 가갖고 뭐 대출 같은 거는 이제 밑에 있는 팀장들한테, 지점장들한테 이제 요새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네요. 이게 중개하시는 분들하고 하게 되면 또 중개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자가 공유자한테 얘기해봤더니 금액은 84억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매수자가 한 82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 갭이 한 2억 정도 나는 거예요. 네네네. 매도자도 84억 얘기한 거 보니까 조금 더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매수자도 82억에서 이거 너무 사고 싶다고 하니까 금액이 또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2억의 갭이 차이가 났는데 뭐 2억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원이 월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16년 이상이 걸려요. 정확히 16년 5개월이 걸려요. 근데 이제 하루 만에 PPT를 하고 나서 85억에서 84억으로 1억을 낮췄잖아요. PPT라는 게 자료 가져가고 가격을 할인해줘도 된다라는 그런 설득력 있는 PPT. 그때 아까 말씀했죠. 물론 저희가 뭐 이유가 타당해야지 매도자가 금액을 낮추겠지만 금액이 제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 3억이 막 차이 나다 보니까 빌딩 거래할 때는 돈 같지가 않은 거죠. 1, 2억이지만은 근데 그 금액에 대비해 적은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적은 거긴 하지만 이 금액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8년이 걸리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억 깎은 것도 있지만 말 한마디 했는데 5억, 10억씩 절충되기도 해요. 금액이. 그러니까 저희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깎으라고 그러면 좀 깎아주세요. 아니면 이거 외벽에 금이 가 있는데 좀 깎아주세요. 막 이런 거밖에 안 되는 텐데. 근데 이제 깎을 때도 절충을 할 때도 그 매도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거지 흠을 잡아서 하는 거는 또 매도자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보통 매수자분들은 자기는 이 금액이면 아니면 안 된다. 금액에 더 업해서 자기가 살 수는 없다. 매도자들은 난 이 금액 이하로 받으면 낼 거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 남는 게 없다. 서로 이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있는 거고. 빌딩 거래 중개하다 보면 저희가 뭐 수수료가 생각보다 세요. 왜냐면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0.5%, 0.7%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억에 0.5%라고 하면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0.7%면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생각보다 세요. 그 이상을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혼자 하려다가 그게 더 큰 금액을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죠. 적은 금액이진 않지만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빌딩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거래하고 좋은 건물을 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매도자도 금액을 좀 내려줄 의향이 있고 매수자도 어느 정도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디데이를 잡고 서로한테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한테 내려달라, 매수자한테 금액을 좀 올려달라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계약날을 잡을 때 월요일이나 화요일보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좋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주말이 앞에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하려고 하면 보통 주말 뭐 토요일이나 뭐 금요일날 전화를 해갖고 계약 언제 편하십니까? 뭐 언제 잡혔습니다. 라고 하면 주말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쉬면서 생각하다 보면은 보통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가족들이나 누구 친척들을 만나거나 친구들 만났을 때 우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계약 시간을 잡을 때는 월화보다는 목금이 더 좋다. 주말에 생각할 틈을 주지 말자. 생각할 틈이 있으면 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제가 키포인트로 얘기해드린 건, 첫 번째는 은행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고 지점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다. 한도도 다를 수 있다. 은행하고 지점을 잘 선택하고 한 군데보다는 두세 군데, 세네 군데를 비교 견적하면서 금리를 맞추는 게 가장 좋다. 보통 지점마다 다른다는 거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두 번째는 거래를 많이 하는 중개사나 빌딩 거래 회사가 있으면 지점장이 영업하러 찾아와요. 빌딩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소개시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잘 되는 중개회사를 가라. 그래야지 지점장들 많이 찾아온다. 또 이것도 융자에 관련된 건데, 세 번째는 요새 금리 너무 높잖아요. 지점장 역량에 따라서 안 되는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 본부에서 내려와서 지점장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 이제 아는 사람 많다 보니까 안 되는 걸 해내시는 분도 계세요. 네 번째는 계약날은 주 초보다 목금 정도가 가장 좋다. 생각할 틈을 주지 마라. 네, 괜히 딴 생각하다가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할 틈이라는 게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계약 성사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얘기는 다 끝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을 주지 말라는 거죠. 저희가 이 건물 계약을 D-Day를 금요일에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판다라고 해서 나왔던 물건이기 때문에 생각은 충분히 했어요. 근데 괜히 또 팔려고 하면 내가 싸게 파는 건가? 내가 괜히 파는 건가? 생각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생각할 시간을 줘라. 계약 시간은 목금이 좋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1000만 원 빼기도 쉽지가 않아요. 요새는 이제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뚝뚝 떨어지는 게 있는데, 뚝뚝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뭐 한 10억이다 라고 하면 9억 5천에 사겠어요 라고 하면은 못 사요. 빌딩 계약은 하다 보면은 1, 2억, 2, 3억, 5억, 10억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건물마다 이제 소유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제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진짜 절대 안 깎아주는 사람도 있고, 뭐 합리적인 사람이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절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내 금액이 작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시고, 안 되면 또 다른 건물이 있으니까 다른 건물 사시면 되니까 부딪혀 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요즘에 금리가 높잖아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거래가 없으니까 더 낮추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빌딩 쪽은, 강남 쪽은 그렇지 않다고 했고, 강남도 지금은 미국에서 금리를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건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보통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빌딩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 거는 급하게 필요한 아파트, 급하게 돈이 필요한 빌딩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개가 떨어진다고 이제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전체 매물이 만약에 100개 있다. 그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빌딩은 내가 어차피 대출로 샀어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발생은 어쨌든 하고 있고, 아파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아파트가 월세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낮을 때 이렇게 알아보면은 다양한 빌딩들이 많나요? 금리가 높을 때는 급한 건물들도 가끔씩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은 최근 뭐 1, 2년 사이에 건물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너무 많이 받고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건물들은 금리가 변동금리를 하게 되면 뭐 5% 중후반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2%대인데 내 돈을 벌어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상가격 근처까지 와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이제 내가 시세 차익 보려고 매입을 했다가, 그러니까 1년 안에 다시 재매각하려고 뭐 대출 많이 받고 샀는데, 결국은 이자를 좀 더 빠듯하다 보니까 내가 산 금액으로 팔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생기는 거죠. 심리적으로 생각해서 계약 날짜를 딱 정해야 되겠다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틈을 만들지 마라. 계약 날이 됐어요. 지금 매도자는 금액이 내려갈 여지가 있고 매수자는 금액이 올라갈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 날짜를 잡은 거고요. 계약에서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날 때는 매매 금액만 빼놓고 중개 대상 확률 설명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계약서상에 다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진행이 빨라져요. 뭐 매수자도 그렇고 매도자도 그렇고 다른 건 불만이 없는데, 이제 금액 때문에 그런 거다 보니까 계약을 보통 빌딩 같은 경우는 짧더라도 뭐 1시간, 2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절충하는데 뭐 3, 4시간 걸리고, 계약서 다시 쓰는데 이제 뭐 1, 2시간 걸리면 지쳐하고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 금액만 변수라면 매매 금액만 빼놓고 나머지는 계약서를 다 뭐 신분증 복사도 해놓고 임대차 계약서 복사도 해놓고 뭐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금액을 마지막에 결정을 해라. 이거 노하우를 공개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거 다 공개해도 돼요?
예, 공개되죠. 10년, 20년 노하우니까 중개인분들이 만약에 거래하셨을 때 참고해서. 예, 참고하시는 게 좋죠. 돈이 있으신 분하고 돈이 또 있으신 분하고 싸움이 붙으면 자존심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거래 금액에 대해서 실랑이가 좀 있다가 오케이 최종 마무리 한 다음에 이걸 쓰다가 보면 또 계속 그 생각 할 것 같아. 준비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다 준비해놓고 딱 그 부분만 오케이 되면 그냥 딱 쓰고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할 거 저희가 다 해놔야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가 지하부터 5층까지 있었는데 매도자는 2층에 있고 매수자는 4층에 있었거든요. 방을 따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뭐 서류 받고 아니면 금액 얘기하고 뭐 여기 다 했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매도자도 금액을 좀 낮춰줘야지 매수자도 그럼 나도 올려주겠다. 가장 좋은 건 솔직히 중간 금액이죠. 2억의 갭이 있으니 매수자는 83억, 매도자도 83억. 이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매도자는 내가 못 내릴 이유를 얘기해주고 매수자는 내가 더 이상 못 올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한테는 매수자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매수자가 사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매도자는 수년 동안 이제 금액을 올리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매도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약 때 나는 2시간 뒤에 손님이 오니까 2시간 안에 끝내라. 아니면 나는 그 손님 만나러 가겠다. 매도자가 이렇게 금액 깐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거래가 안 됐구나. 그렇죠. 매물로는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매도자의 성격에 따라서 딜하는 방식도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겠구나. 근데 매도자가 2시간 뒤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중개인들은 이제 서두르게 돼 있어요. 맞춰야 되니까. 그 전 못 끝나면 계약이 깨진다고 생각하니까 매수자를 닥달하겠죠. 매도자는 난 이 금액이 많이 안 돼.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 매수자한테 이제 이 시간 안 되니까 뭐 이 금액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뭐 돈 2억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많이 안 해본 중개인들은 거기에 부담감을 느끼고 빨리 간대요. 막. 그렇죠. 그런 걸 매도자가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거기에 이제 휩쓸면 안 되죠. 그럼 난 궁금하다. 안 휩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간대. 2시간 있다. 그래. 보통 이제 간다라고 하면 어디를 가시냐, 시간은 언제 끝나냐, 누구를 만나시냐,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죠. 절충하다가 금액이 절충이 안 되니까 뭐 가로수길에 뭐 누구 만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매수자는 83억까지 올라왔어요. 할 만큼 했네요. 네. 그 매도자는 마지막 최종 금액이 83억 5천이었어요. 5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5천만 어떡하지? 벽업제 건물도 1억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다. 2, 3천, 4, 5천. 진정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매도자가 돈 5천이 없어갖고 그러겠어요? 아니 매수자가 5천이 없어서 안 사겠어요. 그 금액을 얘기하고 자기는 떠났어요? 떠난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금액을 올리던지 매도자가 금액을 내리던지. 매도자는 이제 더 이상 못 내리는 입장 아니에요? 계약 날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계약 날인데. 계약날. 매도자는 나갔잖아요. 나가고 나서 그때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83억, 매도자는 83억 5천 얘기하고 이제 약속 있다고 나간 거고, 나가고 나서 저희가 전화를 해서 어디시냐, 약속 끝나셨냐, 그러니까 끝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매도자분이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술 마시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계약 깨졌었는데 같이 술을 한번 같이 마시죠 라고 해서 그날 소주 2병씩 마시고 매도자분이 열심히 한다고 내가 5천만 원 깎아줄 테니 다시 계약을 잡자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또 인간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술까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매수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 10%를 수표로 찾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찾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날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수표를 주고 계약을 쓸 수 있던 거죠. 이거 진짜 힘들구나. 5천만 원 때문에 진짜 깨질 뻔했네요. 그렇죠. 그분도 이제 팔 의향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속된 말로 간을 봤다라고 해야 되나? 83억까지 내려와 줄 수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올리고 싶은 거고, 매수자도 올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매도자 만나고 술 한잔하고 제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매수자한테 또 그렇게 됐었구나 얘기가. 그 건물이 세로스길이었는데 평당 1억이 좀 안 됐었어요. 그때 평당 9,300인가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뭐 평당이 한 2억 한 5천 정도까지? 그거 산 이후로 한 2, 3년 정도 그 매수자분은 일을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나이도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그때 젊은 부부가 왔었다는 저보다 한 5살 많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아들이 2분 계시는데 막내 아들로 삼고 싶다라고 했던 건물을
근데 진짜 그 선택 한 번에 큰 돈을 만졌네요. 아,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 건물을 첫날 보고 계약까지 2주가 안 걸렸어요. 내 거다 꽂혔나 보다. 그렇죠. 딱 마음이 갔나. 근데 보통 건물을 오래 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그렇지도 않고 자기가 잘 아는 건물이 딱 보이면 금액이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이면 매입하시는 게 좋죠. 잘 아는 건물은 얼마 정도는 내가 쓰겠다 이런 게 기준이 딱 나오는 것 같아. 모르는 건물은 이게 맞는지.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이 건물이 나온 지가 한 3, 4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건물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건물 찾으실 때 최근에 뭐 괜찮은 건물 나온 거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건물들이 의외로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눈탱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나오면 싸게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아, 네, 맞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건물 빌딩이 만약에 한 100억짜리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인근에서 아우 회장님 뭐 고치러 오시는 분들이나 임차인들이 회장님 사장님 뭐 받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내 건물이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한 150억이 내놓을까?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건물을 조금 더 높게 얘기를 해요. 처음 나온 건물보다 한 6개월 정도 된 건물이 좀 더 싼 경우가 많아요. 빌딩은 금액이 정해진 게 없어요. 아파트처럼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바로 옆 건물인데도 가격이 막 확 다르잖아. 가로수길하고 가로수길 바로 옆에 있는 이면도에 있는 건물 붙어 있는데도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요. 같이 붙어 있는데도 여기 만약에 1, 2층 상가가 포항이야. 어떤 상점이 들어와가지고 괜히 여기가 더 높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사이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금액을 내놓고 생각보다 호응이 없네? 내가 너무 비싸게 부르나? 뭐 이쪽 저쪽 부동산 물어보면 비싸다고 얘기해요. 네네네. 그러면 이 금액이 맞나? 라고 해서 금액을 한 150억에서 한 120억, 120억에서 110억, 100억까지 내려요. 한 9개월이 또 지나고 나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걸 팔고 뭘 사지? 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걸 팔고 이거 해, 이거 뭐 작전을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가만히 있는 사람 없잖아요. 뭐 내가 뭐 증여도 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건물 사고 싶고 아니면 다른 아파트 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계획이 틀어지니까 한 9개월이 지나면 다시 150억 올라가요. 될 때를 대라. 이제 살 사람이면 사고. 마냥 늦춰지는 것도 안 좋고. 아, 그렇죠. 한 6개월에 9개월 사이가 가장 좋긴 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150억인데 계속 비싸다고 주변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150억까지 오면 그때 이제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다시 올리지 않으면 거래가 되는 거고 다시 또 올리면 이제 또 1년, 2년, 3년 지나야 되는 거고. 이건 매도자나 매수자나 이그 내용이 또 참고할 만한 내용이네요. 너무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라고 좋은 건물은 아니고 뭐 그런 건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나와 있는 지 조금 됐는데 금액이 최근에 절충된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시세보다 좀 싼 건물들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 딱 나왔을 때 좋은 건물은 자기 건물이 만약에 원래는 시세가 100억인데 생각보다 이 금액에 내놓으신다고요? 라고 했던 금액으로 딱 내놓으면 이게 올라가기 전에 어떤 매수자한테 연락하나요? 정말 좋은 건물이 있으면 바로 살만한 사람한테 연락을 하죠. 아, 올리기 전에. 예. 저희 회사에도 시스템에 정말 좋은 건물은 광고를 안 해요. 어차피 너무 좋은 건물들은 바로 살 수 있는 매수자들한테 연락하면 살 거니까. 그렇죠. 광고는 안 하죠. 저 매수자 할게요. 좀 이따 등록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번 화에서 배워야 되는 건 계약 당일에도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들여서 서류 준비해야 될 이런 항목 미리 다 준비해놓고 만약에 금액이 좀 변수가 있는 부분이다, 다툴 요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럼 그 항목만 빼놓고 모든 걸 준비해놓고 계약 날에는 그 부분만 해결할 수 있게. 지금 현재는 금액인데 금액 빼고 뭐 압류라든지 근저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서류를 다 완벽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서류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지쳐서 안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배고파지고 신경 날카로워지고 그러거든요. 실제 노하우네요. 매도자든 매수자든 다 참고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번에는 이제 매도자분이 시간 약속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조급하게 이제 이거에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또 빈정상할 수 있으니까. 뭐 매수자나 매도자가 급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상황을 따라주겠지만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거기에. 세 번째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물이 좋은 건물은 아니다. 나오더라도 금액이 절충이 되고 어느 정도 협상 여지가 있는 건물이 훨씬 더 낫다. 알찬 노하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딩 셀러리였습니다.